오늘 저하고 같이 패널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대학을 경험하시고 일본에서도 애를 키우시고 또 한국에서도 애를 키우시고 또 중국에서도 대학 교수를 지내시면서 아이를 키운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윤은근 교수님을 또 모시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일본 학교나 중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교수님, 네. 혹시 선생님의 아이가 네. 지금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위센터 상담 교사가 선생님의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선생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먼저 놀래죠. 우리 아이가 저런 간신군이 됐다는 것이. 그건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가, 왜를 좀 집중하겠죠. 네, 왜 그런가? 그럼 선생님은 상당히 지성이 있으시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문항을 저도 이제 그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잠깐 이렇게 노출된 게 있어서 좀 봤는데, 아이가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간신군 아이가 됐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좀 집중 못하고 그다음에 뛰쳐나가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연한 게 아니겠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 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지. 아니 선생님. 예. 아니 대학교 학생을 가르치면서 대학교 학생들도 답답하면 중간에 뒤로 빠져나가는데 초등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부터 상담교사에 빙의한 황 박사님과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은 학부모님에 빙의한 윤 박사님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선생님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반응하시면 선생님, 그러면 이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지금 무지한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건데. 무지인가요? 일단은 글쎄요. 뭐 저도 어느새 이제 조금만 있으면 30년을 교수를 하는데 그럼 뭐 30년 동안 학생들을 지켜봤을 거고 그중에 이제 뭐 땡땡 치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뭐 숙제도 안 해갖고 그다음에 조금 뭐랄까 개기는 학생들도 등등 매년 뭐 그 학생들은 매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다 저렇게 약물 치료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지연시키시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충동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혼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듣고 아이 스스로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2차적인 정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고 아이를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뭐 사춘기면 사춘기, 뭐 대학교 때 그 혼란기면 혼란기, 뭐 그런 시절에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하나의 성장통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선생님, ADHD 자녀가 약 복용을 하면 이런 행동이 개선되고 또 효과를 봤다는 학부모 이야기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선생님 그런 것도 안 보시고 지금 아니 어떻게 교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ADHD가 뭐 이제 아마 공인된 병명으로서 그러나 또 저 약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ADHD라는 것이 확실하다 하고 그 약이 확실하죠. 지금 의사 선생님이 ADHD라고 그랬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저가 확실하다면 저는 그 의사 A라는 의사 얘기를 듣고 나는 다시 B나 C 의사를 또 찾을 것 같아요. 예. 아니 B, C 가서 해보세요. 여전히 똑같이 ADHD라고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ADHD 유전인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선생님도 약을 드셨으니까 혹시 교수까지 되신 거 아닌가요? 약 먹은 적 없어요. 약 먹은 적 없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셨을 텐데. 아니 저는 있잖아요, 산만하다, 뭐 개구장이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근데 봐요. ADHD였다니까요. 저는 어린 날 집중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표현해야죠.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게 더 병이죠. 막 이렇게 몸을 흔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 힘들어요 이게 좀 보이고. 예. 선생님 자녀분이 ADHD 된 건 확실히 선생님의 유전인자의 영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그래도 운이 좋으셔서 뭐 교수까지 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지금 아드님한테 주는 약은 신경계 기능을 조절해가지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또 주의력 개선제라고 강남에 있는 엄마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약인데. 글쎄요, 이제 저 약을 복용할까 말까 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조건 약이 나쁘다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여튼간에 아니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선생님 아드님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글쎄요, 나는 거기까지 한 번에 쑥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렇군요. 더 정신과 약을 아이한테 먹인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ADHD에 쓰이는 약은 저희과 약 중에서 반응률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더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아이들을 훨씬 더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권하게 돼 있고요. 근데 선생님 애가 약물 치료를 받으면 수업 시간에 그림만 그리는 행동도 없어지고 뛰쳐나가지도 않을 건데.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를 볼 거 아닙니까?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몸을 주치를 못하고 막 머리를 막 벽에다 부닥치고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뭐 어린 아이가 그런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안 먹고 2, 3년 지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야, 저는 그렇게 그거를 믿어지지가 조기 치료한다고 해서 지금 약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의 2차적인 정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고 아이를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 그렇게 나올 때는 글쎄요, 그렇게 자꾸 이제 엄포를 넣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마세요 선생님. 시기가 늦으면 골든타임을 늦추게 되면 아예 지금 인생이 걸렸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전문가 말씀을 들으셔야죠. 저는 제가 이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게 다 딱 정해진 대로 아니면 이게 딱 답이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아버님이라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또 자식이 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드님이 그 상태로 방치돼서 더 악화되는 거를 제가 보자니 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방치가 아니라 더 관심 있게 봐야죠. 그다음에 진짜 상황이 악화되고 아까 말했던 뭐 자해를 한다든지 머리를 박는다든지 등등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 되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떤 다시 조치를 취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검사 하나로 아이를 간신군이 되고 그것이 다시 정신과 병원에 가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거부하세요? 두렵죠. 왜냐면 아니 그 교육청에서 돈 다 대줘요. 얼마나 좋은데. 돈의 문제가 공짜예요. 아니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 문제이기 때문에라 생각해요. 아니 그 아이 인생 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살펴주는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말 안 되는 경우는 부모님들께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많이 집중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바로 언짢아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웬만하면 진짜 전화 안 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거지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아이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클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연계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병원으로 연계도 네네. 아이 치료에 훨씬 도움되고 있어요.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저도 선생님들이랑 전화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진료보는 아이의 이제 모습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포장은 그럴싸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포장이 그럴싸하다뇨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의 정상적인 뭐 신체라든지 심신의 뭐 발전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퀘션도 없잖아요. 역시 선생님은 교수시긴 하지만 산업 디자인 교수라서 아이의 교육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사실 제가 만난 선생님 분들은 편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고, 아이가 집에서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정신과 의사 보호자가 한 팀이 돼야 된다. 맞아.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보호자분들이 조금 용기도 좀 내셔야 되고. 부모님들께서 꼭 협조적으로 선생님께 도움도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다 협조적이시지 아이가 문제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야 낙인시키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만큼 그런 세계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그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안 다음에 그러면서 예의주시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해요. 뭐 일단은 그 부모로서 애비로서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한국 병원 의사도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중국에서 지내셨으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의료 수준이 높다, 한국이 중국보다,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이 현안은 지금 다른 문제죠. 이 선생님 아드님을 지금 진단한 의사 약 먹으라는 걸 지금 선생님은 일거에 부정하고 내가 다른 2군데, 3군데를 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아까 선생님 아예 인생이 간다고 걸려. 해놓고 안 가실 거 아니에요 또. 아니요.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저기 이제 그래도 ADHD가 오랫동안 이게 이제 이야기됐던 병명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는 뭐 몇십 년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았을 거고,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ADHD에 대해서 연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엄청나게 연구가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ADHD에 대해서 연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엄청나게 연구가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들이 이야기되는 게 전부 다 ADHD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도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것이 ADHD는 뇌와 신경계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확인해낸 연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보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뇌의 어떤 부위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정을 하는 연구는 이 수천 수만 개가 있지만은 그거를 확증하는 연구는 하나도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ADHD 병명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거 소아청소년 가운데 약 3%에서 8% 정도가 발병한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ADHD 아동이 또래보다 뇌 발달이 2, 3년 정도 늦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정말 좀 지금 말씀을 듣고 아연질색하게 되네요. 왜냐면 아연 실습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병명이라고 해서 의학적인 용어로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그럴 것이다 정도의 추측으로 연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ADHD의 원인은 잘 모른다. ADHD라는 객관적 실제가 있어서 자연과학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개념의 ADHD가 질병 단위로 타당한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조작적 진단 체계에서 한 진단을 정의하는 것은 병태 생리적 개념이 아니라 진단 기준 통과 여부이다. 현대의학의 연구의 99.9%가 그렇다라는 거 혹시 스님 아세요? 아, 그래요? 아, 모르시고 계시군요. 의학적으로 병명이라고 붙이는 명칭은 수만 개가 있는데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거는 수백 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도 선생님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그게 현대의학의 실상인데 현대의학은 마치 현대과학이 발전한 거, 현대생물학이나 이 생리학이 발전한 게 의학 소위 말하는 병명을 붙여가 치료하는 게 발전한 것처럼 연결시켜가지고 병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그거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이꼴 병이라고 정의하는 학문 수준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병에 걸렸다고 거기 가서 생각하는 거 맞죠?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하는 메커니즘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복은 7, 80%는 인간 스스로가 가진 자생 회복력에 의해서 그 아픔이나 통증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를 의사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죠. 코로나 이번 사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만 맞으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이 백신 맞고 면역이 90% 생겼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약발이 오래 못 가니까 또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처음부터 의사들이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방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뭐 백신 팔아먹으려고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어느 순간에 다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선생님? 백신을 대안으로 내놓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뭐랄까 면역력을 뭐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다가 뭐 걸리면 또 어쩔 수 없고 자연 면역력 생기면서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드님도 지금 ADHD 약을 안 먹고 있는 무방비 상태라도 보다는 뭐라도 먹여놓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뭐라도 먹여놓고 지켜본다. 그러니까 뭐라도 먹이기 전에 과연 정말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나이에는 그런 행동이 정도 차이에서도 괜찮은 거야. 예. 그러나 아이가 성장할 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병? 그래서 그 정도를 꼭 표준 안으로 집어넣어? 그게 과연 옳을까? 라는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센터 상담 교사가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얼마나 학부모나 학생 보호자와 소통이 되기 힘든지 여러분 느끼셨죠? 이럴 때 위센터 상담 교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휴, 학부모님들이 약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실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다 약물 치료만 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무식하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병이 있는지를 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느 그렇게 나올 수도 부모가 있죠. 충분히요. 네, 도망갈 핑계도 없어요. 돈도 안 든다는데 네. 네 애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애들 이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애들이 피해를 받는데 이런 소리 듣게 되면 부모는 바로 죄인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우리나라 획일적인 나라가 가장 창의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획일적인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두 친구한테 했더니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하면서 한국은 그런 게 있어 해서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게 한국은 지난 10년이나 넘게 네. 이미 12년째 이걸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참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묘하다. 네, 교묘하죠. 이 프레임이 상당히 잘 짜져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선생, 위센터, 의사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업무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업무론은 김어준이나 진중근 같은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도 그쪽 거 하세요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고 그런 거에 대한 흥미도 별로 없지만 네. 왜냐면 내가 교육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지만 학생들 인권이나 이제 학생들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대라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이는 게 그러니까 저는 교육의 핵심으로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 진짜 무시무시하지 그러니까 그게 않으세요? 교묘하다는 표현이 들은 거예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좀 정확한가요? 선별 검사인데 학생 정상용 특성 검사는 선별적으로 모든 문항을 했을 때 관심군을 걸러내는 게 1차 목표기는 해요. 실제로 저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많이 우리가 발전을 했다고 느낀 게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신체 검사 했었잖아요. 그렇죠. 키 몸무게, 시력. 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좀 묻혀있던 아이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좀 관심군을 걸러내는 그런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온라인으로 이제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본인이 기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기준 점수보다 높다. 그러면 관심군이 돼요. 그럼 2차 관심군이 되면은 연결된 기관으로 연결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위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계된 곳에 가서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 전에 한 거는 선별검사고 이제는 정확한 심리평가나 이제 만약에 뭐 학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럼 인식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검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네네. 근데 그 검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지원을 건가요? 해주죠. 네. 그래서 그게 교묘하다는 표현이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교묘하다. 그걸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반발 못하게 누구 하나 문제 이슈화 못 시키게 사실은 단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소위 말하면 세 군데에서 이미 땅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초급 심판, 중급 심판, 고급 심판을 다 받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네.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